네,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파트너인 김은지 시사인 기자가 개인 사정으로 오늘은 함께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분 아주 특별히 모셨습니다. 시사저널의 구민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맹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이고,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어제 연찬회와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곽우신 기자는 갔었죠? 네, 어제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 연찬회를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어제 만찬까지 있다가 어제 밤 늦게 예, 을왕리에서 대리 불러가지고 서울로 복귀했습니다. 아니, 왜 대리 불렀어요? 술 드셨어요? 뭐 끝나고 술을 먹죠. 네,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되니까. 아, 네. 그래요? 아니 뭐 저기 의원님들 뭐 대통령 이런 분들 술 안 들으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이제 인재개발원 안에서는 뭐 어제도 사실은 뭐 따로 이제 술은 안 하고 이제 보통 이제 건배사 같은 걸 하기도 하는데 오미자 주스를 어제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되게 드시고 싶으셨나 봐요. 뭐 발언 중에도 뭐 소주 한 잔 뭐 하면 좋겠는데 뭐 이런 얘기 하신 거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 자리 다 마무리되고 기사 마감하고 보통 이제 연찬회 끝나면은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의원들 일부 특히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기자들하고 이렇게 다 같이 뭐랄까요 저녁 식사는 따로 있었으니까 이제 술자리가 있는데 어제 술자리도 뭐 사실은 그 전에 비하면은 좀 상당히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전에 연찬에서 권성동 의원이 네. 원래 술을 안 마시는데 술 마셨다고 그때 기사 쓴 게 곽우신 기자 아니었나요? 아니요. 저는 그때 아니었나요? 굉장히 억울함을 표하셨어요. 방송 전에도.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그때도 사성을 복귀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훈련 기간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제 금주령이 내려진 상태였는데 네. 그러고 근데 이제 기자들은 어쨌든 그날 이제 마감을 하고 당에서 따로 마련한 자리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워낙 사람들이 기자들이 많다 보니까 4군데 식당으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거든요. 뭐 이렇게 길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노래를 부르던 그 식당 옆에 있던 치킨집에서 모 대변인과 이제 페미니즘 관련 논쟁을 하면서 상당히 좀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곽우신 기자가 폭로한 걸 그렇게 소문이 다 나지? 그게 제가 왜 그랬냐면은 그러니까 그 영상을 이제 촬영하고 유포가 되는 과정에서 모 매체에서 정보 보고를 위에다 올리는데 이 영상을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가 찍어서 한 거다라는 식으로 잘못 정보 보고를 했는데 그게 새는 바람에 그게 돌아서 뭐 근데 사실은 그게 뭐 안에서는 그때도 막 이거 왜 보도하냐 뭐 내부자 색출해야 된다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보는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래도 되는 거냐 이런 분위기였던 거잖아요. 뭐 저는 그래서 네. 곽우신 기자가 뭐 보도하지 않으면서 뭐 이런 거 보도를 하시는군요 이렇게 평가를 하려고 했더니 아니래네. 그걸 제가 찍었으면 바로 보도를 했겠죠. 이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가 바로 했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연찬의 워크숍 뭐 이러면 좀 다른데 하여간 뭐 비스무리한 거잖아요. 그냥 MT 같다고 치고 네. 그죠. 기자들이 이 연찬의 워크숍을 이제 딱 그 이제 취재 관역을 맞추면서 딱 초점을 맞췄던 게 뭐예요? 어떤 거에 좀 그렇게 포인트를 맞춰서 그러니까 취재하고자 했던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 연찬회나 워크숍 모두 총선 전략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주를 이루게 될 테니까요. 다만 이제 그러면은 정말로 의원들이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뭘까?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서 여당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리가 좀 있을까? 사실은 이 부분에 굉장히 좀 관심이 모였었거든요. 구민주 기자는 개인적으로 어떤 게 이제 딱 어제 저 듣기로는 처음부터 결국엔 수도권 위기론이 얘기가 나왔고요. 근데 저는 그 의원들 사이에서 좀 온도차를 상당히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위기라는 거를 좀 최대한 부각하지 않으려고 한 것 같았고 그래서 건강한 논쟁이다. 뭐 약간 누르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뭐 심지어 이진복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위기론은 언론이 만든 얘기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이렇게 누르는 가운데서 이제 안철수, 윤상현 두 수도권 지역구 가진 의원이 진짜 위기다 이거 지도부 특단 대책 내놓아라 강조하면서 전면에 띄워서 이게 기자들에게 관심이 또 쏠리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어제 연찬에 좀 줄을 이룬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원희룡 한동훈 장관이 아무래도 참석을 하는 만큼 좀 총선 출마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기자들이 좀 따라가서 많은 답변을 좀 듣고자 했는데 역시나 뭐 뚜렷한 답 없었고 원 장관은 뭐 최근에 정무직 역할하면서 힘 보태겠다는 발언으로 이제 고발까지 됐기 때문에 그걸 의식해서 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좀 취재하기로는 윤 대통령이 뭐 참모나 장관들 중에 누가 이제 어디에 출마했다더라, 뭐 출마를 뭐 한다더라, 뭐 준비하고 있다더라라는 식의 보도가 나오면 굉장히 심기가 불편해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네, 그래서 좀 모 인사가 이제 뭐 어디에 좀 출마를 뭐 참모가 뭐 고심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기사를 쓰면 이제 뭐 전화 와서 이제 이런 거 대통령실에서 좀 뭐 불편해하니까 좀 빼달라 이런 식의 이제 전화를 받기도 해서 굉장히 불편하니까 아무래도 장관들이나 참모들은 좀 의식을 하기 때문에 더 답변에 조심스러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의 고향 이런데 뭐 열심히 그 나타나는 수사기 때 이런 보도도 나왔잖아요. 그분 굉장히 열심히 뛰십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되게 불편하십니까? 그 관련 보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제가 건너 듣기로는 살짝 불편함을 내비치셨다라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원희룡 장관 같은 아까 저희가 본방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하고 인터뷰했거든. 그래서 총선 역할로 물어봤더니 부인하지 않던데요? 거의. 근데 원희룡 장관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요? 그 얘기도 뭐예요? 그러니까 원 장관이 그러니까 그 지금 워낙 해야 될 일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이제 LH 전세사기 터졌을 때부터도 그렇고 지금 이제 소위 순살자의 논란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서울 양평 고속도로도 마무리가 채 안 됐고 이런 여러 논란들이 있는데 이 논란을 제대로 매듭짓지 못한 채로 내려와서 총선을 뛴다? 사실은 뭐 오히려 민주당한테 공격받기 좋은 얼굴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은 본인이 뭔가 역할도 하고 싶고 출마도 하고 싶겠지만 지금 같은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나온다고 하면 사실은 제주도 말고는 뭐 딱히 당선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그죠. 조심하셔야 될 이런 발언은. 원 장관은 그렇지 않나요, 고민주 기자? 네, 뭐 그리고 양천갑 얘기 또 유력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주도로 한정지. 원래 양천이었잖아요. 네. 지역구가. 본인이 원하는 지역구가 또 그게 있겠지만 어쨌든 수도권에 나와서 뭔가 본인도 당선도 되고 전체적인 선거 영향도 주고 내 주가도 높이고 이런 거 하겠지만 많은 정치인들이 본인이 욕망과 실제 능력 간의 이 괴리가 항상 있기 때문에 원 장관도 이거를 조율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연찬에 대통령이 온다는 소식은 미리 알려졌던 거예요? 올 거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있었고요. 몇 주 전부터.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자들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대통령이 올 것 같으니까 대통령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에 또 신청을 많이 한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뭐 엠바고를 전제로 공지는 그 전에 나오긴 했죠. 그래서 대통령 확실히 오는구나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다만 그럼 대통령이 올 거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누구랑 얼마만큼의 대동을 하고 올 것인가? 그리고 그러니까 와서 어떤 얘기를 할 건가? 이게 거의 또 관심이었죠. 국무위원 뭐 거의 다 대동하지 않았나요? 어제 빠진 장관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출장에 하고 있었고 또 김현숙 장관은 좀 아무래도 참석하기가 좀 어려웠겠죠. 아니 그분은 왜 이렇게 모습을 안 드러낸대요? 국회판 국회에 런닝맨을 와도 뭐 찍어서 화장실 가 있고 뭐 안 나오는 분인데. 그래서 그 둘 빼고는 장관 총출동했고요. 그 대통령실에서 차관직으로 간 인사들 포함해서 차관들도 굉장히 많이 와서 사전에 그 일정표가 공개가 됐을 때 워낙 총출동하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대통령 이제 참석하는 거 알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죠. 네, 하여간 그래서 또 발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두 기자는 어느 대목에 밑줄 치셨습니까? 우리 구민주 기자는 대통령 발언 중에. 이게 뭐 어제 그 현장에 있던 분들이랑 통화를 했을 때도 역시나 이제 이념 전쟁이죠. 사실상 전쟁을 선포했다 이렇게도 또 표현을 하시던데 네. 뭐 윤 대통령이 이념 전쟁을 뭐 공식화했다라는 역시나 이 발언이 저도 좀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래서 연찬회라는 거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정기국회나 국감을 어떻게 치를지를 논의하는 자리고 또 좀 더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총선을 어떻게 치를지를 정하는 자리인데 결국 총선까지 이렇게 무조건 이제 이념 전쟁으로 간다 이런 일종의 선언으로 좀 들렸고요. 네. 최근에 윤 대통령이 뭐 오염수를 비롯해서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발로 멘트가 전달이 되곤 했었는데 그렇죠. 당정대가 다 모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이제 이념을 고리로 강력하게 대야 투쟁에 나서야 된다는 일종의 선포를 한 것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봤을 때 홍범도 흉상, 뭐 정일성 공원 같은 논쟁도 다 이제 맥락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곽우신 기자는 어느 대목에 밑줄 치셨어요? 뭐 사실은 저도 이제 이념 관련해서 뭐 새 발언 다시 나오고 뭐 언론도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다 뭐 이런 인식에도 사실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 일상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 아닙니까? 여기에 뭐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뭐 이제 그런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막 밑줄 칠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 주옥 같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저는 특히나 좀 재밌었던 게 분명히 작년에 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권 핑계 더 이상 안 통한다. 그랬죠. 우리가 실력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도 대통령이 뭐 이런 얘기 하나 했는데 1년 후에 와서는 이전 정부로부터 이거 받아봤더니 엉망진창이었다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 탓을 엄청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덜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네, 외실이 없다. 뭐 기업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뭐 겉은 화려한데 막상 했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물론 그
어차피 뭐 시점과 관계없이 문제적인 발언이긴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은 처음 취임 직후에는 이전 정부 탓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왔을 때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전 정부 탓하면 안 된다. 이게 순서 아닌가요? 근데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작년에는 문재인 정부 탓하면 안 된다라고 하다가 이제 와서 또 전임 정부를 이야기하는 거. 이거 사실은 대통령실 메시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이 메시지 전략을 틀 짠 것 자체가 뭔가 이제 대국민 메시지 혹은 뭐 이게 중도 확장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지지층 다잡기용. 내부 전열 전비용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약간 확장해서 그러면 어제 대통령의 언급에서 그 내년 총선 전략은 확실히 드러났다고 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른바 그 정권 심판론에 맞세우는 것으로 야당 심판. 네. 논의라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펴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선언 오히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여지 좀 많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뭐 현장에 있었던 뭐 의원과 어제 통화를 했더니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윤 대통령의 어제 그 총선 전략 사실상 총선 전략에 대해서 그만큼 윤 대통령이 총선 승리가 간절하고 절실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죠. 뭐 내년 총선은 우리 정부 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본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여전히 이 내실 없는 기업을 물려준 문재인 정부 그리고 거대 야당에 대한 심판으로 치러지길 바라는 마음이 이 거센 발언들 하나하나에 담겨진 거다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총선 구도는 정권 심판론 대 야당 심판론. 결국 이렇게 갈 것이 거의 뭐 기정사실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럼 싸울 수밖에 없는 세력이 누구냐? 사실 전주에 대변인한테 이제 브리핑 때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전 대변인이 이제 구체적으로 답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듣는 이 메시지를 수령하는 쪽에서는 이거 야권을 지금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예 협치라는 게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어제 대통령의 메시지도 협치라고 하지만 협치도 이제 할 사람들하고 하는 거지. 저런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라는 식의 맥락을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왜 같이 할 수 없느냐? 저기는 뭐 약간 철 지난 어쨌든 잘못된 공산주의 이념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논쟁으로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거구도 자체가 과거에 이제 색깔론을 내세우면서 보수 정당이 치러왔던 그 선거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수준으로 한국 정치가 좀 많이 퇴보했다 이런 생각 확 들더라고요. 어제 그 오염수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1+1을 100이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사실 이런 뭐 우려가 비과학적이고 뭐 되게 선동적이라는 식으로 강조를 한 건데 사실 국민의 과반 이상이 이 오염수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들은 사실 국민 절반 이상을 비과학적인 대상, 좀 적으로 돌린 듯한 이런 발언으로 또 들려서 중도층을 뭐 확보하고 이런 외연 확장을 하는데 굉장히 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근데 저는 자리의 적절성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지금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왜 대통령은 언급을 안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 언급이라는 것은 국민을 향한 공식적인 언급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당 연찬회 가서 이야기를 한다? 그건 발언 내용만이 아니라 발언 형식의 적절성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그런 것들을 어떤 정파적 관점에서 지금 싸울 수밖에라고 하는 표현을 동원해서 썼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면 국민적 지대한 관심사에 대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어떤 적절한 형식을 갖춘 발언이냐. 이것도 사실 평가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수능 킬러 문항에는 관심을 그렇게 지대하게 가지시면서 이런 후쿠시마 오염수라든가 오송 참사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쏙 피해가지고 뭐 국무총리 발언과 뭐 어차피 뭐 궤를 같이 하지 않겠냐, 뭐 정부나 대변인실이나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 뒤로 숨는 거 이런 행태가 물론 뭐 정무적인 판단이겠습니다만 부정적인 메시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대신 막아주고 긍정적인 것만 뭐 얘기하겠다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뭐 작은 정치, 속 좁은 정치가 뭐 좀 그렇죠. 좀 대국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근데 아무튼 연찬에 얘기 나왔으니까 그것까지 마무리를 하면 가장 인기 있는 장관은 누구였어요? 의원들한테? 아니 그러니까 원래 항상 작년에도 그러고 한동훈 장관이 항상 인기가 가장 많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장관이 분임 토의에는 참석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 사실 의원들하고 같이 사진 찍고 이제 밥 먹고 하는 그 자리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일정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또 한 장관과 사진을 찍고 싶어 했는데 찍지 못해서 아쉬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해엔 한 장관이랑 인증샷 찍으려고 이제 의원들이랑 이제 당직자들이 줄을 서는 진풍경도 벌어졌고요. 예, SNS에 각각 이제 한 장관과의 1:1 이제 인증샷을 올리느라 보통 대통령과의 사진 아닌가요? 그 못지않은 인기였던 걸로 작년에는 해석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찍 자리를 좀 파하기도 했고 또 어제 제가 듣기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돼.
이해되시죠? 총선 앞두고 예산이 얼마나 중요한데. 매우 중요하고 오늘 또 기재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하기로 할. 오늘 해서요. 공개한대요? 예, 그런 얘기를 9월 1일에 넘어가야죠 국회로. 네, 그 전날이기도 했고요. 윤 대통령이 최근에는 이제 외교는 완성됐다. 이제는 경제다라는 발언을 이제 했다는 얘기들이 또 나왔기 때문에 네. 국감에 예산 전국까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당연히 인기가 높았을 수밖에 없다.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 인기가 높다. 역시 콩밭이 어딘지가. 어제 추경호 부총리가 특별 강연도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정책 타겟에 대한 예산은 우선순위를 높여서 간다. 이렇게 좀 다독다독 했다고 정책 할까요? 타겟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의원님들이 이제 쟁점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제 그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뭐 의원님 관심 분야. 네, 전체 예산은 타이트하게 짰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썼다라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상 뭐 지역 수건 사업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해준 거죠. 네. 그래요? 의원들의 이제 민원들이 많을 테니까. 아니 뭐 예산 증가율이 3%밖에 안 된다면서요. 다른 데서 줄이겠지. 뭐 임대주택 삭감하듯이 다 줄이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60~70%가 경직성 경비라 줄이고 말 게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체 국가 예산 가운데. 근데 이제 뭐 추경호 장관이 사실 어제 특강에서 저거는 이제 굉장히 관심 깊었던 게 이제 사실 경제 지표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인데 추경호 장관도 어제 굉장히 강조를 했던 게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물려줬는데 우리가 이 정도 하는 거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거다. 오히려 지금 이 정도면 우리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다라면서 여러 지표들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덜나고 있는 일보 직전에 인수해서 지금 내실을 다지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의원들도 홍보해주기를 좀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뒤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곽우신 기자는 뭐 했어요? 뒤풀이였는데? 뭐 가서 그냥 앉아서 얘기도 듣고 했죠. 그래서 괜히 저기 뭐냐 술만 마셨어요? 아니 또 이제 김기현 대표 옆자리에 앉을 기회가 있어가지고 김기현 대표한테 넌지시 물어봤어요. 뭘? 저기 김태우 전 구청장 이번에 사실 어제가 또 사무실 개소식이었잖아요. 선거사무소 개소식이었고 네, 뭐 발언도 나왔더라고요. 무소속으로 출마할 생각은 없다. 근데 사실 어제 기자들이 또 그것도 좀 관심사긴 했어요. 어제 정도에는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당이 계속 이제 공식 입장 안 밝히고 있으니까. 근데 김기현 대표가 이제 구청장 관련 물어보니까 아니 그거 왜 그렇게 기자들이 관심이 많냐 이런 예민하네요. 식으로 네, 좀 되묻더라고요. 그래봤자 뭐 200 몇십 개 있는 것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건데 왜 이런 질문하고 있어? 막 이렇게.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정색까지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결국에 구체적으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피해갔어요? 네. 근데 김태우 전 구청장은 어제 그 출정식이라고 할까요? 그 사무실 열면서 뭐 기자들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본인 때문에 재보궐이 열린 건데 좀 당에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나의 공익 신고로 당이 뭐 손해를 본 게 있느냐라고 되물으면서 굉장히 당당했고요. 당의 공천 반드시 받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데 또 그 직후에 이제 나온 당 반응은 우린 논의한 적 없고 이렇게 한 발 물러나고 있는 게 반복되고 있어. 이번 주 내로 뭐 결정 나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결국은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의 뜻부터 표했다고 하던데. 네.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시켜준 이유를 그것으로 연결을 해서 자기 어떤 그러니까 출마의 정당성을 당연히 그러니까 네. 강변하고 있는 거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강서 구민들의 여론을 윤 대통령이 읽은 것이다. 강서구를 더 멋진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이제 뭐 이렇게 다시 내세우려는 것이다라고 자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아까 장관 여쭤봐서 그걸 박민식 보훈부 장관에 대해서는 어땠어요? 의원들의 태도는? 아니 왜냐면 요즘 뉴스의 중심에 있는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박민식 장관 거인 지금 이제 정율성 관련해가지고 광주시하고 이제 갈등을 빚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요거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뭐 반감을 갖고 있거나 뭐 박민식 장관이 너무 오버한다는 이런 인식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정율성 관련 논란이 지금 홍범도 장군 관련 논란하고 이 맥락이 이어지다 보니까 약간 여기에 장작을 더 얹어준 것 같은 모양새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육사 문제, 요 국방부 문제는 사실은 이 여당 내에서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요거까지 가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반응이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막 말은 대놓고 못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정율성 때와 홍범도 장군이 확실히 국민의 내부 기류가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괜히 또 연결돼가지고 더 확전되는 모양새가 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 다만 이제 지금 목소리를 내는 거는 이제 소위 비주류로 불리는 뭐 이준석 전 대표나 뭐 유승민 전 의원이나 김웅원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 다수 의원들 사이에서도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까지 굳이 가지고 갈 필요가 있었느냐. 이 선거 앞두고 요거는 좀 약간 스텝이 잘못 꼬인 것 같다. 이런 취지가 많더라고요. 구민주 기자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내부 분위기를. 그 수도권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인사들은 사실 굉장히 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홍범도 흉상 관련한 내용들은 나오면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 흉상이나 정율성 역사공원에서 애초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미 윤석열 정부를 충분히 지지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거를 괜히 긁어부스럼을
내서 더 끌어올 지지층이 또 누가 있느냐, 더 끌어올 결집 여론이. 효과라는 것도 이미 이제 포화 상태에 와 있다. 이미 포화 상태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긁어부스럼이고 또 이런 색깔론 논쟁을 펼치는 게 수도권 선거를 치를 때 굉장히 그 자체로 올드할 수 있고 뭐 혁신과 변화를 외치는 그 출마자들에게는 굉장히 역행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방해가 된다는 얘기를 좀 들었고요. 근데 이런 비판들조차 어제 윤 대통령의 이념 발언을 하면서 당정대의 이념적 결속력을 이제 강조한 만큼 좀 그나마도 사그라들 것 같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공개적으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사실 박민식 장관이 하고 있는 이 방향, 그리고 지금 육군사관학교와 국방부가 제시하고는 이 방향이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게 있는 게 이게 결국 용산의 의중과 윤심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다. 이거를 어제 공고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대오에서 크게 이탈하기 어려울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불만이 있더라도. 근데 김기현 대표가 어제 모두 발언에서 호남을 꼭 챙겨야 된다는 강조를 했거든요. 좀 엇박자가 아닌가 싶어요. 본인이 호남의 볼매가 되겠다고 최근에 말도 했고 여러 차례 방문을 했는데 그러면서 정일성 공원을 건드리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사실 수도권 위기론의 물타기 영역이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실 어제 김기현 대표가 수도권 위기론을 일부 인정했단 말이에요. 수도권 어렵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 위기론 제시하면서 비판했던 윤상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들의 이런 의견들도 모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강한 뭐 토론회, 또 논쟁의 과정을 생각한다고 안아가면서 근데 우리 수도권만 어려운 거 아니야. 호남도 어렵잖아. 그래서 이런 취약 지역들이 많은데 이런 취약 지역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인재 영입 열심히 할게. 새로운 얼굴을 위해서 내가 19초라도 할게. 이걸로 정리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김기현 대표는 본인에게 뭐 인재 영입위원장도 겸임하고 있으면서 요새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까지 좀 받아 안으면서 어쨌든 내부적으로 안고 가자. 일단 요거는 좀 정리하고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왜 언론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이슈 나가는 걸 막아보자. 이렇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방송 패널 구성이 편향적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방송 제작자들은 보수 진보 없어요. 구분법 딱 하나. 섭외에 잘 응해주는 사람과 잘 응해주지 않는 사람. 오로지 이거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기자들 입장에서도 뭐 이거저거 다 따지 않고 그냥 뉴스거리 많이 생산해주는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 이거 아닙니까? 전화 잘 받아주는 얘기 잘해주는 의원이 최고죠. 그죠?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럼 어제 연천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의원은 누굽니까? 이철규 사무총장. 실세여서. 그러니까 사실은 뭐 분께서 지금 당에서 가장 끝발이 있는 분이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소개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철규 사무총장이란 자리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도 있고 또 윤핵관으로서의 또 최근의 발언들도 있고 이슈도 있다 보니까 물론 사실 뭐 김기현 대표, 윤재욱 원내대표 모든 이제 당 지도부들 테이블이 당연히 다 이제 기자들이 관심이 많았지만 이철규 사무총장이 앉아있던 테이블은 거의 기자 간담회 분위기였다. 기자들이 다 둘러 앉아가지고 계속 질문하고 답하고 거의 백그라운드 브리핑 하듯이 거의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저도 이제 바로 옆 테이블에 있어서 귀를 이쪽으로 대고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었는데 확실히 어쨌든 지금 논란의 중심에 계신 분이고 또 본인도 거침도 없고. 그러니까 옆 테이블은 김기현 대표가 앉아 있었고. 네, 그렇죠. 근데 김기현 대표 옆에 앉아 있는 기자는 옆 테이블에 귀를 이렇게 쫓아대고 있어. 그럼 듣는 김기현 대표는 뭐가 돼요 지금? 김기현 대표의 강정총장도 물어보고 이제 취재로 또 다 바꾸는 거죠. 뭐 원래 제 전화 받는 분 별로 없기 때문에 또 출입처에서 또 우리 친야 성향 패널로 이제 찍어주신 거기 때문에 네.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연찬의 얘기 참 많이 했는데 민주당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민주당은 워크숍이라고 불렀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뭔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좋은데 역시 관심사는 기자들의 관심사는 어제가 이재명 대표 취임 1주년 되는 날이었었죠. 이재명 대표 바로 이 거치 뭐 이런 겁니까? 그래서 이 거치에 대해서 이제 워크숍에서 어떤 얘기 나오는가 이런 게 이제 관심사였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사실 이 개파 갈등이 또 이제 분출을 해서 요 관련한 보도가 도배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생각보다는 좀 적지 않은가요? 그게 심층 얘기 아까 제가 이소영 원내대변인한테 물었더니 의총 때마다 꼭 나오는 이야기고 꼭 한 분만 말씀하신다. 그렇게 얘기 저도 이전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잡음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요. 서른 의원이나 뭐 양경수 의원이 거기에 맞서기도 하면서 조금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이외에는 뭐 비공개 토론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크게 갈등이 빚어진 거 없다라는 게 어젯밤에 제가 의원 통화했을 때는 그렇게 받았고요. 또 이번 워크숍이 어쨌든 윤석열 정부 각종 실정에 대한 투쟁 의지를 다지는 자리이기도 했고 이 대표에 대한 논쟁은 사실 워크숍 전에도 이어졌고 언론이나 뭐 여러 자리를 통해서 이어졌고 또 앞으로 체포동의안이 오면은 또 본격화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당의 화력을 이렇게
퍼뜨리고 번지게 하는 것, 그래서 보도가 그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양측 다 불편해하는 느낌, 또 좀 조심스러워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좀 자제하는 분위기? 자제하는 분위기여서 어제 이 비명계 의원 통화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이 대표 관련한 논쟁을 의도적으로 서로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것 자체가 당이 좀 안일한 것 아니냐 이런 느낌도 받았다고 얘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80분간 비공개 토론이 진행됐는데 이 자리에서 별로 그 얘기는 안 나왔다고 그래요? 네, 그런 얘기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다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 사실은 그러니까 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공교롭게 모두 연찬회 워크숍을 했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비슷한 분석을 내놨어요. 뭐냐? 수도권 선거 쉽지 않다. 국민의힘도 수도권 위기론 일부 인정했고 민주당도 비공개 시간에 수도권 선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민주당 워크숍에 참석했던 한 기자하고 제가 물어 들어봤는데 이제 그 기자도 어제 이제 공식 일정 끝나고 이제 모 의원하고 이제 술자리를 가진 거죠. 거기 워크숍에서. 그 술자리에서 이제 그 의원의 얘기도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민주당에 대한 이제 비토 분위기, 비호감 분위기가 상당해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과연 그 표가 우전치다 올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좀 충분치 않다라서 걱정하는 수도권 선거를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민주당은 수성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 이 수도권 민주당의 수도권 위기론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거는 결국 그 키는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뭘 무조건 이제 꼭 사퇴해라 이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얼굴로 내년 총선까지 간다고 한다면 이 대표가 어떻게든 뭔가 당에 쇄신하는 분위기 이런 모습을 좀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계속 지금 이제 검찰발 이런 그 이제 민주당의 안 좋은 이슈들에 끌려다니는 형국이다 보니까 이 대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 이런 이야기들을 내부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김민주 기자가 이제 어제 그 워크숍 자리는 대여 투쟁을 다지는 그런 자리였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궁금해지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대여 투쟁력은 높게 평가합니까? 이게 그 1특검 4국조였나요? 그것도 사실 좀 많이 화력이 좀 적어진 것도 있고 이런 워낙 윤석열 정부 관련해서 현안들이 이제 이슈를 덮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한 곳에 집중을 못하는 상황이고요. 아까 진행자님께서도 양평고속도로 굉장히 오랜만에 언급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계속 덮이는 상황을 그에 맞서서 잘 끄집어내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 당연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분석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문제가 계속 부각이 되는 이유는 대여 투쟁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얼마든지 성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의 여론이나 민심 같은 경우도 어떤 문제를 더 주되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정부 여당이 가는 방향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야당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가 돼버리면 당연히 어떤 이재명 대표의 문제는 부차원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니까. 근데 대여 투쟁 전선이 공고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제 그 문제가 더 상대적으로 더 부각돼 버리는. 그러니까 본질은 이재명 대표의 거치 문제에 있는 게 아니라 대여 투쟁력에 있는 거 아니냐. 사실 그게 예를 들어서 과거 YS나 DJ 때의 경우를 그러니까 염두에 두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대여 투쟁이 굉장히 좀 잘 되고 이슈를 민주당이 주도해서 가지고 간다고 하게 되면은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다고 하더라도 혹은 민주당 내부에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거치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수면 위로 막 올라오진 않겠죠. 하지만 이런 수면이 자꾸 올라온 이유는 그 의원들이 과연 이대로 다음 선거 괜찮을까라는 물음표 계속 찍히고 있고 이 대표가 아직까지 이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본질적인 문제인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이 관심사가 대여 투쟁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선거 승리에 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 당의 선거 승리가 아니라 나의 선거 승리. 본질은 여기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대여 투쟁력에 대해서는 친명계, 비명계가 또 다른데요. 친명계 같은 경우에는 비명계가 계속 이렇게 내부 총질을 하기 때문에 대여 투쟁력이 약화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명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개인의 그런 도덕적인 리스크에 좀 치중을 해서 그거에 대응을 하느라 대여 투쟁을 제대로 좀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해석을 또 각각 저는 다르게 그런 점에서 아까 DJ 경우로 봤는데 DJ는 수십 년간 빨갱이 취급을 받고 살아온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DJ의 정치 생명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요즘 개념으로는 팬덤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강고한 아주 시멘트 어떤 지층을 형성할 수 있던 게 뭡니까? 민주화 투쟁이라는 전선 속에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사법 리스크보다 더 그러니까 심각하고 치명타가 됐던 게 이념 공세였는데 빨갱이로 낙인 찍힌 상태에서도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민주화 투쟁이라는 것 속에서 버텨낼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 그림을 대입을 해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래서 이게 뭐 때문에 이게 그렇다. 이거 제가 볼 때 그건 별로 논쟁거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아무튼
연찬회와 워크숍은 끝났고 내일 모레 이제 정기국회가 개회가 되는 거고 국정감사는 10월부터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아까 이소영 원내대변인 인터뷰 보니까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 동의가 그렇게 간단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지금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그렇고 쭉쭉 밀렸잖아요. 사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끌고 가는 거에 뭐 막을 수 있는 수단도 없었고 하지만 대법원장은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 임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임명 동의가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는 민주당이 보이콧을 하면 보이콧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또 용산이 이거를 설득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점도 찍히고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마 고민이 깊어지겠죠. 아마 만약에 민주당이 보이콧 체제로 그 노선으로 가게 된다면 아마 여권에서는 당연히 또 발목 잡는다. 국정에 뭐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발목 잡기 프레임을 그냥 정면으로 돌파할 건지 아니면 이걸 회피해 갈 건지 이것도 아마 민주당 내부적으로 고민이 있겠죠. 분기점이 인사청문회가 되겠죠. 거기서 이제 그 문제점이 얼마나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억지를 부리고 있느냐 아니면 정당한 비토냐 이게 뭐 여론이 이제 갈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무튼 상당히 쟁점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좀 있더라. 아까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늘 정치두드림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유 기자 어떠셨어요? 사실 뭐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떨려서요. 사실. 뭐 하나도 안 떨었는데 완전 방송용인데 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뭐 앞으로도 종종 뵙게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